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아트 오브 워 병법사 제57부 호남을 사수하라 뭉치 전투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를 함께 할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조선의 반격이라는 그런 주제로 이제 한번 이야기를 풀어봤는데요. 제목은 조선의 반격이었는데 딱히 그렇게 반격적인 얘기가 안 나왔죠. 의병 이야기만 좀 하다가 끝났어요. 근데 이제 슬슬 여러분들이 좀 좋아하실 만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동안 조선이 정말 비 온 날에 먼지나게 털렸죠. 근데 이제 슬슬 이제 조선이 정신을 차리고서 조금씩 반격을 개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이란 나라가 문제가 있었던 건 맞아요. 그때 당시에 뭐 국방 시스템이나 사회적인 구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건 맞죠. 근데 아직은 망할 단계는 아니었다는 게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정말 망할 나라였으면은 여기서 그냥 와르르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반격을 끊임없이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저력이 있다는 것은 나름 아직은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느 정도 이제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부분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걸 봤을 때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 한번 했잖아요. 100% 순도 그런 청정물은 없다. 1급수라고 해도 그 안에 오염물질은 아주 조금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가끔 역사나 어떤 사건, 인물을 볼 때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100% 진짜 100% 자기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완벽한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사람을 보더라도 90%는 괜찮은데 10% 좀 이상한 부분이 있겠죠. 문제가 있는 부분이. 근데 그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마치 그 사람은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좀 무리가 있는 평가이듯이 역사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뭐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지상 낙원이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조선이라는 나라도 정말 문제가 있었던 나라인 건 맞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었던 거 못지않게 괜찮게 긍정적인 기능을 하면서 순기능을 하면서 돌아가는 부분도 꽤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게 비율 싸움이거든요. 어느 쪽이 더 컸냐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부분이 더 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이 이렇게 버티는 것도 가능했다라는 거죠. 버티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반격의 서막이 계속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 그 반격의 서막에서 의병의 들불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지만 그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러니 저러니 해도 관군이 활약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은 우리 조선 관군들은 영 취급이 좋지 못했죠. 툭하면 깨지고 툭하면 도망가고 계속 이제 그런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제가 예전에도 그 얘기했어요. 생존 없이는 승리도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이 시대 이제 조선군이 전투 경험도 별로 없고 오합지졸에다가 훈련 상태도 진짜 엉망이고 그러니까 적군만 만나면 그냥 맨날 깨지고 도망가고 겁먹고 이런 게 일상이었는데 그것도 계속 하다 보니까 내성이 생기고 경험이 축적이 되면서 점점 이제 정예병화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사실 실전 경험만큼 그렇게 좋은 훈련도 없거든요. 이거는 그것 떠오르시면 돼요. 영화 덩케르크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영화에서는요 파일럿들을 제외하고는 군인다운 놈들이 없어요. 거기 보면 진짜 다 저보다 더 도망갈 군인만 하고 있고 그런 비겁한 모습만 계속 시종일관 보여준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비굴하고 비참하게 영국으로 도망갔던 병사들이 나중에 다시 이제 경험치가 쌓이고 숙련이 되면서 정예병으로 탈바꿈해가지고 독일과 싸우는 최전선에서 활약하는 그런 군대로 변모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나라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뭐 이런 모습 보여줄 수도 있어요. 조선만 그랬던 것도 아니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와르르 무너져서 끝장이 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고 여기서 다시 반격에 서막을 열어가지고 전세를 역전시키는 나라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때는 1592년 6월 하순입니다. 일본군은 각 부대가 조선의 각 지역을 분담하여 점령한다는 계획하에 호남으로 진입을 시도하게 됩니다. 호남은 조선에서 가장 풍요로운 곡창지대죠. 그렇기 때문에 공격 측인 일본군 입장에서는 반드시 차지해야 되는 병참기지였어요. 반대로 조선의 경우에는 전쟁 지속 능력과 특히 여기에는 이순신의 수군 기지가 있잖아요. 그 수군 기지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수해야 되는 곳이에요. 사실상 이 전쟁을 여기서 완전히 일본이 끝낼 수 있냐 아니면은 조선이 여기서 전쟁 지속 능력을 보유하게 되면서 역전한 기회를 갖다 마련할 수 있냐. 그 갈림길에 있는 싸움이 바로 이 호남
전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군은 호남 점령을 위해서 고바야카가가 이끄는 제7번대, 원래는 고바야카가 이 사람이 이제 6번대였죠. 그런데 7번대로 부대 서열이 바뀌었고요. 고바야카와가 이끄는 약 1만 6천 명의 병력이 호남으로 진격해 옵니다. 물론 1만 6천 명이 다 오지는 않았던 것 같고, 다른 이제 요해철을 경비하는 병력을 좀 남겨놓고 왔을 거예요. 당시 고바야카가 조선에 상륙했을 때 일단은 한양까지 올라와서 입성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호남으로 진격하기 위해서 한양에서 부대를 이끌고 다시 남하를 해서 내려오게 되죠. 또 한편으로는 상륙 직후에 교두보 마련을 위해서 창원에 자기 휘하에 있던 승장 안고쿠지를 창원에 주둔을 시켜요. 그래서 당시 고바야카 부대는 어떻게 진격을 하냐면은 고바야카 자신이 직접 군대를 한양에서 이끌고 북에서 남으로 밀고 내려오고, 그 다음에 창원에 주둔하고 있었던 승장 안고쿠지가 창원에서 호남 방향으로 진격해오고, 그렇게 두 방향으로 이렇게 진군을 해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창원에 주둔하던 안고쿠지는 스스로를 전라도 감사를 자칭하면서 남원을 거쳐서 전주로 가는 진로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은 당시 이제 안고쿠지가 있던 창원에서 가장 가는 이상적인 방향은 진주로 가서 뭐 합천이나 함양을 거쳐가지고 남원으로 해가지고 전라도의 이제 핵심 도시죠. 전주로 그렇게 들어가는 길이 가장 이상적인 길이었다는 거죠. 근데 안고쿠지가 시작하자마자 꼬이기 시작해요. 왜냐면은 바로 창원에서 진주로 넘어가는 길목에 있는 의령에 누가 있냐? 의병장 곽재우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 예상 밖의 저항에 부딪히게 되면서 안고쿠지가 진주 방면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곽재우가 계속 이제 게릴라전 벌이면서 괴롭히니까 안고쿠지가 일로 넘어가지 못하고 그냥 진로를 바꿔요. 아마 이제 안고쿠지가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진주가 굉장히 큰 성인데 원래 목표는 전라도인데 굳이 그렇게 경상도 영역에 있는 진주를 공략해가면서까지 우리가 갈 필요가 있겠냐. 그러지 말고 위로 올라가서 그냥 주력 부대하고 합류를 해서 좀 편하게 들어가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고쿠지가 진로를 바꿔가지고 북상을 해서 김천 방면에서 본대인 고바야카와 부대와 보조를 맞추기로 결정을 하죠. 자, 그래서 김천에서 대기하던 안고쿠지 부대는 고바야카와 부대와 보조를 맞춰가지고 무주로 진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쉽게 무주를 점령한 다음에 고바야카와 부대는 그대로 금산까지 진출을 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이후 호남 진공 작전은 무주를 점령한 안고쿠지 부대가 웅치로 넘어가게 되고, 금산을 점령한 고바야카 부대가 이치로 각기 넘어가서 최종적으로 전주에서 만나서 합류해가지고 전주를 함락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라는 거죠. 만약에 일본군이 이렇게 전주를 점령하게 되면은 조선은 호남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이순신을 비롯한 조선의 수군도 대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위화감이 돌자 조선에서는 이제 당연히 여기에 맞춰가지고 방어선을 펼치게 되는데요. 지도를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자, 당시 이제 조선의 방어선 설정은 어떻게 돼 있었냐? 당시 이제 전라 감사 이광은 즉시 방어 전력을 개편하면서 우선 방어사 곽영, 예전에 이제 정기룡과 같이 이제 한번 협동작전을 펼쳤던 인물이죠. 곽영이 진산에 주둔해서 금산에 있는 일본군을 견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용인패전 이후에도 전력을 잘 보존하고 있던 광주 목사 권율에게 이치를 방어하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동복현감 황진이 가세를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웅치의 경우에는 김제군수 정담을 중심으로 나주판관 이봉남, 의병장 황박이 가세를 해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놓고 보면은 관군이 주력으로 있는 가운데 여기에 보조적으로 의병들이 가세하는 그런 구도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주성은 전라감사 이광과 수성장으로 임명됐던 이정란이 지키고 있었으면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남원으로 가는 길목을 조방장 이유희가 송현에서 차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방어를 갖다가 재편을 했던 조선군은 만반의 채비를 갖추면서 일본군의 공세에 대비를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이제 상황을 사료를 통해서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외적이 전라도와 충청도의 군현을 침범하였다. 처음에 호남의 군사가 패하여 본도로 돌아오니, 이게 용인패전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 고을의 인심이 흉흉하여 보전할 수 없었는데 오직 광주 목사 권율만이 고을의 군사를 단속하고 이웃 고을의 경문을 전하여 수호할 계획을 세웠으므로 확실히 권율은 좀 뭔가 다르죠, 그죠? 뭔가 다르니까 나중에 한 건 하는 거예요. 이광이 즉시 첩보하여 권율을 도절제사로 삼아 호남과 영남의 경계에 나아가 수비하게 하였다. 이에 방어사 곽영, 동복현감 황진, 전주의병장 황박, 나주판관 이봉남, 김제군수 정담을 웅현과 이현 등의 요해처에 나누어 배치하여 적의 침입을 방비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배치되는지는 그 뒤에 실록의 전투 장면을 보면은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지도로 좀 이제 아까 전에 그렇게 좀 이제 보기 좋게 정리를 해 놓은 거죠. 자, 그럼 과연 이 웅치와 이치에서의 전투는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가? 다음 장면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핏 생각해보면은 호남의 각 요충지마다 방어선이 굉장히 잘 구축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조선군의 사정이 사실은 그다지 좋지 못했습니다. 일단 첫째, 전라도 근황병이 용인 참패 이후 아직 전력을 완전히 재정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용인 참패 때 전사자가 많지는 않았는데 각종 무기와 물자를 다 버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덩케르크 쳤을 때하고 되게 유사해요. 어쨌든 병력이라도 건졌으니까 그건 다행인 건데 근데 문제는 무기하고 물자를 다 놔두고 오는 바람에 또 이게 체계적으로 철수해서 도망온 게 아니라 그냥 토붕 와이드에서 도망온 거잖아요. 마치 그죠? 산이 무너지고 하수가 터지듯이 그렇게 도망을 온 거라 가지고 부대를 다시 이제 재편을 하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이게 병사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편제를 다시 짜야 되는데 그것도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아직 이제 전력을 완전히 재정비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거기다가 일단 급한 대로 재정비가 된 병력이 있었는데 그 병력들은 병마절도사 최원과 의병장 김천일이 일군을 이끌고 북상을 해가지고 이미 강화도까지 진출을 한 상태예요. 그리고 바로 그 후속 부대로 가장 최대 규모의 의병을 갖고 있었던 고경명도 역시 근황을 하기 위해서 북상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호남에서는 상당히 이제 전력이 많이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막상 일본군 대부대가 호남으로 진격해오자 이를 막아낼 전력이 상당히 딸리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군이 각 요해처에 병력을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알고 보면 병력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냥 기껏해야 2, 3천 명 수준의 병력이 각 요지를 지키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에 조선군은 야전에서 어쨌든 이제 일본군과 결전을 펼치기보다는 각 요충지를 지키는 방식을 선택을 하게 됐고 나름 또 현명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괜히 이제 판금대나 해정창처럼 앞으로 나가가지고 야전에서 싸우려고 했다가 깨지느니 그냥 요충지를 지키면서 여기서 존버를 하자 이거죠. 물론 일본군의 전력이 훨씬 우세일 수밖에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당시 일본군 병력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왜냐면 고바야카와 부대가 16,000이라고 하지만 16,000이 다 온 것 같지는 않고 각 지역에 이제 소규모 방어 부대를 남겨놓고 왔겠죠. 그럼 실제로 여기 온 게 한 14,000 정도로 본다면은 주장인 고바야카와가 갖고 있는 부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장이었던 안고쿠지가 갖고 있던 부대가 또 비율이 좀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뭐 비율을 좀 나눠서 했겠죠. 뭐 고바야카가 한 10,000명 거느리고 안고쿠지가 뭐 한 4,000명 정도 거느리고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나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이들 일본군 각 부대는 각 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조선군보다는 전력상 우세인 건 분명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7월 7일 무렵 조선군이 이렇게 방어체제를 가다듬고 있을 때 드디어 일본군 안고쿠지 부대가 웅치를 향해 진격을 해옵니다. 물론 같은 날 고바야카 부대는 금산에서 이치 방면으로 진격을 해왔어요. 당시 조선군은 이런 식으로 방어선을 짜요. 웅치를 지키고 있던 장수가 총 3명이었죠. 김제군수 정담, 나주판관 이봉남, 의병장 황박. 그래서 1선에서는 의병장 황박이 배치가 되고요. 2선에는 나주판관 이봉남의 나주 부대가 이제 여기를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3선은 김제군수 정담의 김제 부대가 최종 방어선을 구축하면서 사실상 이제 총사령탑 역할을 정담이 맡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렇게 전투가 시작되자 일본군 선봉대는 항상 그랬듯이 요란한 철포 사격과 함께 조선군의 방어선을 돌파하기 위한 돌격전을 감행했다는 거죠. 개전 초기에 우리가 좀 이제 너무 오래돼서 많이 잊어버렸을 텐데 마이클 로버츠 교수의 군사혁명론
거기서 이제 나오는 가장 핵심적인 게 근력무기에서 활용무기로 전환이잖아요. 근데 전환이라고 해서 완벽하게 처음부터 바뀐 건 아니었고 조금씩 이제 바뀌어가는 건데, 그래서 이때 당시 일본군은 활용무기인 조총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여전히 이제 근접 백병전은 상당히 이제 잘 수행을 하는 그런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개전 초기에 조총과 창검을 결합한 일본군 특유의 전술에 조선군은 연전연패를 당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용인전투에서는 일본군의 돌격만 보고서도 이거 완전 조선군이 멘탈 붕괴에 빠져가지고 제대로 된 전투도 못 치른 채 정말 산이 무너지고 하수가 터지듯이 참담하게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이때 웅치 방어선에 있던 병력도 아니 그잖아요. 근데 용인 전투 때 사실상 있는 거 없는 거 탈탈 털어갔는데, 그럼 호남에 있는 병력은 대부분 다 그때 용인에서 도망쳐온 병력들이에요. 즉 패잔병들을 수습해서 재조직해가지고 온 셈인데, 제가 누차 강조했다시피 생존 없이는 승리가 없다고 그랬죠. 용인에서 그렇게 비굴한 모습을 보여줬던 이 전라도 근황병들이 어쩐 일인지 일본군의 이런 과감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정말 끈질기게 저항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슬슬 내성이 생긴 거예요. 처음에는 당황해가지고 막 그렇게 우르르 도망갔는데 몇 번 겪어보니까 이거 별거 아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원래 이렇게 하는 거다 하면서 이제 조금씩 감을 잡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본군이 항상 그랬듯이 우레 같은 총포 소리와 함께 창검을 번뜩이며 세도에 왔고, 또 여기서 이제 조선군은 물러나질 않고 필사적으로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왜 지난주에 조선의 반격이라고 제목을 붙였냐면은 지난주 이후부터 계속 그동안 보지 못했던 조선군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돼요. 처음부터 이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게 좀 잘 안 됐나 봐요. 자, 그래서 이제 조선군이 상당히 선전해가지고 일단 일본군의 첫 번째 공격을 격퇴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예상 밖의 저항에 당황한 일본군은 다음날 7월 8일 다시 한번 총공세를 퍼붓기로 했다라는 거죠. 자, 이때 안국 후진은 가용 가능한 모든 전력을 동원해서 총공세를 밀어붙였고 조선군 역시 필사적으로 이를 막아서게 됩니다. 자, 당시 이제 전황을 보여주는 사료 내용을 보면요, 이때 적이 금산에서 웅치를 넘어 전주 지경으로 침입하려고 했는데, 아까 뭐 지도에서 보셨다시피 금산 방면에서 전주로 넘어가려면은 웅치하고 이치 두 개 고갯길로 이제 관통을 해야 되죠. 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웅치에는 누가 있냐면은 나주판관 이봉남이 황박, 정담 등과 요해지에 운거하여 적을 맞아 공격하였으므로 감사 이광이 군사를 보내어 싸움을 돕게 하였다. 자,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중심이 돼서 웅치의 방어선을 설정한 거예요. 외적의 선봉 수천 명이 총을 쏘고 칼을 휘두르며 정면으로 돌진해 왔는데, 왜 이렇게 하냐면은 일본군이 아는 거죠. 얘들 이렇게 하면 다 도망가더라. 뭐 조선군은 이렇게만 해줘도 다 빤스런 하는데 뭐 간단하게 뚫지 않겠냐 하고서 쉽게 생각하고 온 거죠. 근데 뜻밖에도 조선군이 굉장히 치열하게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봉남 등이 죽음을 무릅쓰고 싸워 활로 쏘아 죽인 것이 헤아릴 수가 없으며 적이 패하여 물러갔다. 자, 그래서 1선이 황박이고 2선이 이봉남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간 거죠. 1선이 황박이 버텨주고 2선이 이봉남이 바로 지원을 나가고 3선에 있는 정박이 전체적인 전황을 보면서 조정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체계적으로 싸운 거예요. 좁은 길목을 막고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싸우니까 일본군도 이제 만만치 않은 거죠. 그래서 이튿날 새벽에 적이 병력을 총동원하여 산골짜기에 가득하였고 총포 소리가 우레처럼 쏟아졌다. 봉남 등이 적의 일진을 맞아 싸웠으나 결국 당해내지 못하고 퇴각하였으며 황박의 군사도 패하여 봉남의 진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황박의 군사가 패해서 봉남의 진으로 들어갔다는 말은 이 얘기예요. 일진이 황박이고 이진이 이봉남이었고, 이진에 있던 이봉남이 일진까지 나와서 같이 싸우다가 전세가 불리하니까 후방 기지로 후퇴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이진으로 후퇴를 했던 거죠. 그럼 이진으로 후퇴를 한 상태에서 일본군이 이진까지 밀고 들어오니까 이제 삼진에 있던 정담이 바로 서포트로 나가가지고 싸우게 되는데, 정담은 처음부터 힘을 다해 싸웠는데 붉은 기 아래 백마를 타고 있는 적장을 쏘아 죽이니 적이 와해되어 물러갔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서 일본군의 2차 공세도 이런 식으로 웅치에서 성공적으로 막아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일본군은 선봉장이 사살되면서 일단 주춤해서 물러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만만치 않은 상황이 생깁니다. 확실히 일본군은
대단하긴 해요. 이쯤 되면 아마 조선군은 안 되겠다 하고서 돌아갔을 텐데, 전국시대의 그 헬게이트를 통과했던 애들이라서 그런지, 이 정도로 물러나지 않아요. 정말 끈질깁니다. 그래서 3차 공세를 퍼붓게 되고, 여기서 이제 조선군이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자, 다음 장면을 통해서 그 이후의 이야기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아직까지는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는 조선군인데, 문제는 전황이 적의 선봉장 하나를 사살했다고 해서 끝날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죠. 일본군 입장에서도 전주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웅치를 돌파해야 됐기 때문에 정말 끈질기게 공격을 퍼붓게 된다는 겁니다. 안고쿠지 부대는 다시 한번 전열을 정비해 공세를 시작했고, 결국 조선군은 2선 방어선마저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중과부족이었던 조선군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했던 나주판관 이봉남이 일단 퇴각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봉남 부대는 빠져나와서 웅치 부근의 안원덕이라는 지역으로 물러나게 돼요. 그러면서 사실상 웅치 방어 전력의 핵심 중 하나였던 이봉남 부대가 퇴각을 하면서 이제 정담 부대는 홀로 적진 한복판에 고립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자 이제 정담의 부장들이 정담에게 건의를 해요. 관련된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보시면요. 이렇게 써있죠. 조금 뒤에 나주 군사가 퇴각하자.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깨져가지고 도망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이제 나름대로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웅치 방어선을 포기하고 근처에 있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아요. 근처에 있는 안원덕이라는 지역으로 일단 물러나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정담이 고군으로 포위당했는데, 그러자 2선 방어선이 무너지면서 이제 3선 방어선에 있는 정담 부대만 남아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선택지는 아직 남아있었어요. 정담 입장에서는. 그래서 부하장수가 정담에게 뭐라고 이제 권하냐면은 후퇴시키기를 권하니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부하장수가 그랬겠죠. 이봉남 부대 없이는 우리 혼자서 여기서 못 막아낸다. 그리고 화살도 다 떨어졌고 병사도 체력도 많이 저하됐고 무엇보다도 너무 중과부족이다. 할 만큼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일단 후퇴해서 재정비를 한 다음에 나중에 진주성과 이제 협력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훗날을 도모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그런 식으로 건의를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권하니 정담이 말하기를, 여기서 정담이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면서 멋있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차라리 적병 한 놈을 더 죽이고 죽을지언정 차마 내 몸을 위해 도망하여 적으로 하여금 기세를 부리게 할 수는 없다 하고는 꼿꼿이 서서 동요하지 않고 활을 쏘아 빠짐없이 적을 맞추었다. 그러니까 정담은 후퇴하기를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 사람은 가는 거고 남아있을 사람은 남아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정담은 남아있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되었고 여기서 마지막까지 이제 결전을 벌이게 됩니다. 이윽고 적병이 사방으로 포위하자 군사들이 모두 흩어져 버리고 정담 혼자서 힘이 다하여 전사하였다 하면서 이 웅치 전투는 결국 누구의 승리로 끝나냐면은 일본군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담의 부장들이 전황이 불리하니까 일단 퇴각하자라고 하는 것을 정담이 거부하면서 결국 여기서 이제 조선군이 사실상 전모를 당한 거잖아요. 뭐 100% 다 죽은 것 같지는 않고 개중에 또 이제 도망쳐서 산 병사들도 있겠지만 상당수가 이제 여기서 전모를 당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웅치 전투는 어쨌든 일본군의 승리로 끝났는데 다만 이 웅치 전투가 조선이 패배는 했지만 의미는 있었어요.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은 지금까지처럼 굉장히 압도적으로 조선군이 밀린 게 아니라 상당히 치열하게 싸움이 벌어지면서 일본군에게도 굉장한 희생을 강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 땐 지더라도 원래는 이렇게 져야 되는 건데 그동안은 그냥 일방적으로 깨지면서 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그렇게 큰 피해 안 입고서 계속 북진하는 게 가능했던 거예요. 오히려 풍토병이나 그런 걸 더 걱정이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자, 그러나 이제부터 왜 반격의 서막이라고 하냐면은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조선군이 예전처럼 그냥 와르르 도망가는 게 아니라 마치 그 용인전투처럼 질 땐 지더라도 반드시 일본군에게 일정 이상 희생을 강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군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마치 어떻게 보면은 스탈린그라드 전투 당시에 소련군하고 좀 비슷하다고나 할까요? 굳이 이제 비유를 하자면은 질 땐 지더라도 그냥 안 지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아프면 너도 이만큼 아파야 된다. 계속 그렇게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넘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러면 홈그라운드 쪽이 필연적으로 유리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웅치 방어선이 돌파가 되는데 과연
전주선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뒤의 이야기를 다음 장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황이 불리할 때는 후퇴해서 전열을 지정비해서 후위를 도모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이봉남이 후퇴한 거를 마냥 비난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냉정하게 생각하면 그게 맞는 작전이긴 하죠. 하지만 후퇴를 하는 가운데도 누군가는 후방을 지켜야 됩니다. 왜냐면 도망치는 적을 추격하는 거는 또 전쟁에서 기본이거든요. 누군가는 후위를 맡아야 되는데, 게다가 이제 웅치의 경우에는 만약 방어군이 물러나게 되면은 전주성이 그대로 적에게 노출되는 치명적인 문제점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는 누군가는 후퇴해서 훗날을 도모해야 됐고, 또 누군가는 마지막까지 항전해서 적의 전력을 조금이라도 고갈시켜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놀랍게도 웅치 전투에서 조선군은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봉남의 부대는 전력을 어느 정도 온전한 채 퇴각해서 다시 재기를 노리게 되었고, 정담의 부대는 다른 아군이 후퇴할 시간을 벌어줄 겸, 그리고 또 여기서 마지막까지 저항을 해서 일본군의 희생을 조금이라도 더 내는 방향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정담의 부대가 마지막까지 사투를 벌이는 바람에 일본군은 이곳에서 웅치에서 너무 큰 희생을 강요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안고쿠지가 웅치에서 벌어진 조선군의 처절한 항전에 나름의 감명을 받았는지 이런 행동을 해요. 징비록에 나와 있는 사료 내용을 보면 이렇게 써있죠. 적군이 웅령에서 전사한 사람들의 시체를 모두 모아 길가에 묻어 큰 무덤을 몇 채 만들고 그 위에 나무를 세우고 조선국의 충간, 충성스러운 간이죠, 그죠? 의담, 의로운 쓸개죠. 충간 의담을 조상한다라고 글을 썼는데, 이는 우리 군사들이 힘을 다해 싸운 것을 칭찬한 것이다. 이 싸움으로 전라 한도만은 홀로 보전되었다라고 징비록이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죠. 실제로 일본군도 뭐 행주전투 이런 거는 그렇게까지 충격적으로 생각을 안 했고, 어떤 걸 정말 충격적인 패전을 생각했냐면은 여기서 일어났던 웅치 이치 전투를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으로 생각을 했어요. 가장 이제 일본군이 땅을 치고 통곡을 했던 게, 여기서 이것만 뚫었으면 자기들이 이기는 건데 웅치는 뚫기는 뚫었는데 이거 너무 어설프게 뚫었다는 거예요. 피해를 굉장히 크게 입은 상태에서. 그래도 어쨌든 안고쿠지가 웅치에서 벌어진 조선군의 처절한 항전에 나름의 감명을 받아서 그 시신을 모아서 무덤을 조성하고 이렇게 편말을 세워줬죠.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안고쿠지는 작전 지침에 따라 웅치를 넘어서 전주성으로 진격해 들어갑니다. 하지만 웅치에서 승리를 거두는 과정에서 일본군은 너무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고쿠지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전주성을 공략할 여력이 없는데 이대로 가면은. 그러니까 주장인 고바야카와가 이치를 뚫고 와서 협공을 하면 또 모르겠는데, 만약에 혹시라도 고바야카와가 이치에서 막히게 되면은 자기 혼자 전주를 점령해야 되거든요. 근데 전주성이 뭐 작은 성도 아니고 이게 전라도의 핵심 도시인데 그 큰 성을 지금 만신창이가 되는 자기 부대 가지고서 이게 가능하겠냐 이거죠. 어쨌든 이제 안고쿠지가 전주성으로 가게 되는데, 이때 안고쿠지가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이거 하나였어요. 개전초기에서 많이 봤던 모습이죠, 그죠? 일본군이 온다, 어머나 세상에 하고서 조선군이 전의를 상실해서 그냥 바로 성을 버리고서 빤스런 하는 거. 진짜 그게 유일한 가능성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서 안고쿠지가 일단 전주성으로 진격을 하게 됩니다. 안고쿠지 입장에선 불안하죠. 왜냐면 지금 만신창이가 된 상태고 이봉남의 부대가 아직은 전력으로 온전한 상태에서 멀지 않은 곳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차하면 지금 이봉남 부대가 치고 들어올 수도 있는 건데, 잘못하면 자기는 전주에서 오더가도 못하고 갇혀서 죽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고쿠지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아까 전에 좀 전에 말씀드린 바로 그거 하나입니다. 조선군이 전의를 상실해서 성을 버리고 도주하는 거. 자, 그러면은 당시 전주성 상황은 어떻게 됐냐? 한편 웅치 방어선이 돌파되었다는 소식에 전주성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됩니다. 난리가 났죠. 왜냐면은 사실상 지금 전라도 방어군은 아직 제대로 개편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그나마 좀 있는 전력들은 다 근황화하기 위해서 북방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럼 남아있는 정예 병력들은 웅치, 이치, 그 다음에 또 이제 송현 요쪽에 배치를 해가지고 길목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거 뚫고 들어온 거예요. 그럼 전주에 남아있는 병력은 사실 그렇게 많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정예 병력도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전주 감사 이광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거 동래성에서 이각이 그러했듯이 어떤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를 해요. 기재사초에 보면 나와 있는 내용인데 금산의 적이 말을 달려 추격해 와서 웅시에 도착하고 곧장 전주로 향하니 기재사초에서는 웅시전투 이야기가 좀 생략이 돼 있죠. 감사 이광이 말하기를 대군이 성 안에 들어와 지키고 앉아서 적을 우리 지경 가까이에 오게 하는 것은 좋은 계책이 아니다. 내가 군사의 절반을 나누어 성 밖에 외진을 만들 터이니 너희들은 마땅히 힘을 다하여 성을 지키다가 안팎으로 협공하면 성공할 것이다 하였는데 실제로는 도망가고 싶어서 그랬던 것이다. 사실 뭐 맨 마지막 구절이야 박동량의 개인적인 생각이겠지만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은 얼핏 보면 그럴싸한 말 같은데 어디서 좀 들어본 말이죠, 그죠? 바로 동래성에서 당시 이제 이각이 송상현에게 했단 말이잖아요, 그죠? 내가 이제 병력을 이끌고 나가서 밖에다 진을 치고서 서로 협공하는 그런 자세를 갖자라는 거죠. 그래놓고 이각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대로 도망갔잖아요, 그죠? 자, 그러놓고서 이제 전라감사였던 이광이 병력의 절반을 이끌고서 가뜩이나 없는 병력의 절반을 이끌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주성은 완전 패닉에 빠지죠. 감사도 빠져나가고 이렇다 방어병력도 없이 수성장 이정란과 소규모 수비대만 남겨져 있다는 겁니다. 바야흐로 전주성은 대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죠. 과연 만신창이가 된 안국후지 부대가 전주성을 함락할 것이냐, 아니면은 진짜 병력이 거의 뭐 남아있지 않는 이 전주성이 안국후지 부대를 상대로 방어전에 성공을 할 것이냐, 그 결과는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